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지라의 찌라입니다. 어, 네,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더웠어요. 여름 날씨같이 굉장히 더워졌는데 다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오늘 저녁에 잠깐 이제 퇴근하자마자 11워 그, 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꼭 보세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미있게 보고 왔고요. 보고 와서 방송이 조금 늦었는데 좀 책을 지금 지난 시간부터는 하나의 책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같이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읽어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좀 더 들어와서 이제 책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느라고 늦었습니다. 오늘은 오가닉 미디어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조금 얘기해 드렸어요. 책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일부 미디어가 해체되고 재구성된다. 그래서 미디어의 3요소인 컨텐츠, 컨테이너, 그리고 컨텍스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했었고, 그 중에서 책에 관련된 부분을 좀 읽어드렸었고요. 오늘은 2부인 미디어, 그러면 그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미디어의 과연 주요한 속성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서 미디어는 네트워크다에 대해서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 오늘도 이게 진짜 제가 이제 좀 책을 딥하게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막상 굉장히 책이 어려워서 공부하는데도 쉽지 않았고요. 또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서 내가 잘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많이 되고 저도 스스로 이 책을 읽으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혹시 보시는 분이 관심 있는 분야라면 같이 얘기해보고 좀 질문도 나눠보고 그러고 싶어서 오늘도 질문을 해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책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책 선물은 제러미 리프킨의 엔트로피라는 책이고요. 네, 지난 시간에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최홍준님께 제가 책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엔트로피를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저의 방송은 유튜브에서 책 읽지라로 검색하시면 아카이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셨거나 나중에 페이스북이 아닌 좀 더 편한 채널을 찾으신다면 유튜브에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오가닉 미디어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흥미로운 사례로 이야기를 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마존이고 두 번째는 트위터고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존은 왜 오가닉 미디어인가? 저희 아직도 한국에서는 아마존이 무슨 회사냐고 하면 서점, 책 파는 회사라고 많이 아실 거고 또 좀 IT나 이런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제 다른 상거래도 하고 또 모바일 컨텐츠 클라우드 서비스 저희도 아마존 웹서버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아마존은 소셜 미디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럼 아마존이 소셜 미디어일까? 그 속성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단순한 상거래를 넘어서는 사용자 참여 기반의 서비스 모델을 갖고 있다. 오늘은 아마존 서비스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고 아마존이 왜 오가닉 미디어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아마존에서 이 윤자영 저자님이 책을 구매했다고 해요. 그래서 헨리 젠킨스의 확산 가능한 미디어를 구매했다. 그런데 이 책을 구매했을 뿐인데 이를 계기로 연결성의 문화라는 책, 그리고 예측 분석, 그리고 레드 실타래 사고 이런 책들이 계속 연결되어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샘플들을 킨들에 담았다. 나와 같은 책을 구매한 사람들이 어떤 책을 샀는지 살펴보고 평가가 좋은 책들을 샘플로 우선 확인한 뒤 구매를 결정한다. 때로는 도움이 되는 리뷰를 남겨준 사람의 페이지에서 생각지도 못한 책을 발견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연은 없다. 모든 발견은 아마존이 제공하는 경로에 따라 이루어진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전공 서적을 추천받기도 하지만 그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다. SNS에서 좋은 책을 추천받으려면 입소문이 당도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요즘 이제 책 추천해준 좋은 페이지들도 많은데
그래서 요즘은 사실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입소문으로 본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책을 소개하거나 어떤 컨텐츠를 소개하는 다른 양질의 컨텐츠, 그래서 그러니까 카드뉴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보지만 그거 자체도 나한테 도달되기까지는 굉장히 내 관심사에 기반한 컨텐츠를 추천받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아마존은 데이터가 모여드는 바다와도 같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검색하고 리뷰하고 추천하고 구매를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지럽게 남긴 흔적들은 내게 적합한 정보로 가공되고 걸러져서 연결된다. 물론 내 모든 사소한 활동들도 연결이 정교해진데 한몫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컨텐츠를 그러니까 어떤 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열람하고 또 그걸 장바구니에 담거나 이제 그런 활동들이 나의 로그도 계속 쌓여서 연결성을 더 높여준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교보문고나 예스24에도 리뷰가 있지만 아마존의 경우는 단순히 리뷰나 구매 결정의 문제가 아니다. 사용자가 트렌드나 사람들의 취향에 이르기까지 뜻밖의 정보 탐색 과정까지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웬만해서는 사이트에서 물건 하나 보고 바로 벗어나기 어렵다. 내게 유용한 정보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새로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토끼굴로 빠지기를 반복한다. 수많은 종류의 사용자 행위가 혼합되고 가공되어 내가 놓인 상황에 따라 정보가 끊이지 않고 제공되기 때문이다. 아마존의 서비스 모델은 다름 아닌 연결 모델이다.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커머스 사이트들이 돈에 직결돼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사용자가 관심 있는 물건, 구매하는 물건, 이제 장바구니에 담았던 것, 그런 것들을 다른 유사한 사용자를 토대로 추천해주다든지 추천이 가장 잘 작동하고 제일 먼저 적용되는 곳이 커머스 사이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오가닉 미디어를 배운다. 오가닉 미디어는 사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자 네트워크다. 사람들의 참여로 시작해서 그 결과 사용자 간의 관계를 얻는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가 성장하는 모델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참여 방식은 당연히 무궁무진하다. 사용자끼리 친구를 맺고 사용자의 목소리로 뉴스를 전달하는 것만이 오가닉 미디어가 아니라는 뜻이다. 매스미디어와는 달리 사람들이 반응하고 공유하고 소비함에 따라 네트워크도 성장하고 미디어도 성장한다. 이러한 미디어는 말 그대로 오가닉, 즉 유기체처럼 살아있는 미디어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구글 나오는 오가닉 미디어일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구글 미디어에 이렇게 구글에 들어가서 올리면 여기서 막 어떤 관계들이 막 연결되지는 않지만 내가 했던 행위들이 누적되고 나와 유사한 사람들의 행위들이 쌓여서 컨텐츠가 추천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가닉 미디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뒷장에 또 페이스북이랑 구글이랑 잠깐 비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꼭 친구를 팔로우하고 여기서 좋아요를 눌러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 컨텐츠를 소비하는 형태에 따라서 이제 유기체처럼 살아있는 미디어를 구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사용자 및 정보가 연결된 네트워크 모델이라는 점, 그리고 네트워크가 사용자의 활동에 따라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오가닉 미디어의 특성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아마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위터처럼 명성을 높이거나 페이스북처럼 인맥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구매를 중심으로 한 모든 흔적은 사용자 관계를 만들고 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의도는 다르지만 여기에서도 취향과 관심으로 서로 묶이고 영향을 준다. 얼마나 실용적인 소셜미디어인가. 지금처럼 서로를 감시하고 관리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소셜미디어에서는 한번 만든 네트워크는 좀 고치기도 어렵다. 언팔로우하고 언프렌드하고 일일이 인맥을 관리해야 하는 공수와 심리적 부담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사회에서 직장 상사와 그 관계를 친구를 해야 되나 그런 부담감이 있죠. 아마존의 네트워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의 내 관심사에 따라 사람들과 연결되고 서로에게 영향과 도움을 주지만 관심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사람도 변한다.
그래서 모든 상거래 모델이 오가닉 미디어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거래 사업자의 고민은 얼마에 팔 것인가 보다 무엇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문제가 틀리면 답도 없다. 사용자 스스로가 매개자가 된다면 모든 상거래 모델은 오가닉 미디어가 될 수 있다. 오가닉 미디어는 구매자를 참여자로, 참여자를 매개자로 만들고 서로를 상호 의존적 관계로 묶어서 네트워크를 성장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바로 이것이 사용자 관계, 컨텐츠 관계, 네트워크 규모를 모두 갖춘 아마존의 진화가 무섭고 궁금한 이유이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읽으면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그 엄청난 정보와 사용자가 쌓이고 그래야 관계가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마존의 오가닉 미디어가 과연 그 캐파가 작은 국내 모델에서도 유효한 것인가? 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 쿠팡도 오가닉 미디어일까? 네. 이런 이야기를 혹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트위터를 서비스 구조를 네트워크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비스 구조를 나타내는 세 가지 네트워크라는 걸로 이제 트위터를 좀 분해하는데요. 오가닉 미디어를 구성하는 네트워크는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정보 간의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다. SNS뿐만 아니라 문서 간의 네트워크에 기반한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페이지 랭크도 물론 오가닉 미디어의 사례가 된다. 제가 아까 구글의 그 구글 나우가 오가닉 미디어야라고 말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자는 구글의 페이지 랭크도 오가닉 미디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 컨텐츠가 연결되는 구조다. 컨텐츠 간 네트워크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가 연결되는 구조다. 사용자 간 네트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텐츠와 사용자가 같이 연결된 하이브리드 구조다. 그래서 첫 번째 컨텐츠 연결 구조로 트위터의 참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조라고 하면 이제 레퍼런스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용자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아니라 트위터의 그 하나하나의 트윗들이 다시 리트윗되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어떤 트윗이 뭐 리트윗되고 또 그 리트윗들이 모이고 그래서 뭐 블로그로 가기도 하고 중간에는 하이퍼링크된 트윗에 대해서도 나오고 이게 저널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도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이퍼링크 없이 독자적으로 생성되거나 그러니까 데이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생성이 된다. 하이퍼링크 없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블로그의 게시글이나 신문 기사 등을 참조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하이퍼링크를 넣는 것을 참조한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를 일반적인 트윗, 후자를 하이퍼링크 트윗으로 명명할 수 있다. 링크를 생성하는 방식도 두 가지다. 독립적으로 트윗을 생성하거나, 그러니까 뉴스 링크를 제가 갖고 와서 여기다 붙이거나, 아니면 그 누군가가 그 뉴스 링크를 붙인 트윗을 다시 리트윗하거나, 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종류의 노드와 두 종류의 링크가 합쳐져서 하나의 참조 네트워크, 레퍼런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렵나요? 저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외부의 하이퍼링크를 참조한 트윗이든 독립적으로 생성된 트윗이든 간에 노드 간의 관계는 먼저 생성된 트윗을 참조하지 않고는 형성될 수 없다. 노드라는 게 어차피 어떤 것들을 연결하는 지점이니까 먼저 생성한 거를 뭐 RT하거나 참조하지 않고는 이제 갈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특히나 트위터에서는 140자로 제한된 문장 또는 링크 정보가 공유되고 RT되고 팔로워들을 통해 확장되다 보니 이 참조 관계의 네트워크가 매우 빠른 규모, 속도로 커진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용자와의 관계를 나타낸 도식이 아니라 그 트윗 하나하나의 관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나타내는 도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 연결 구조가 아니라 컨텐츠 연결 구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의 연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트위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있고 누구를 팔로우하고
그래서 그 팔로우를 해서 막 영향력이 커진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사용자 연결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 같은 SNS가 사용자 간의 친구 관계, 즉 양방향으로 친구를 신청하고 수락하는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면, 트위터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구독하면 그만이다. 트위터의 사용자 간 링크는 오로지 팔로우 행위를 통해서만 생성된다. 팔로우하는 사람의 글을 구독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면 수없이 많은 정보원, 신문, 친구, 전문가, 그런 정보원들이 생성하는 컨텐츠와 헤드라인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형식과도 같다. 구독 네트워크 도식에서 보는 것처럼 사용자 간의 구독 네트워크는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명인이나 유명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사용자들에게 구독자들이 집중될 수 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도 유사해 보이지만, 매스미디어는 사실 하나에서 하나의 방향만으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거와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별점이 있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링크가 생성되는 원리는 일방향적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구독함으로써 간접적인 양방향 링크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유명한 사람의 경우는 팔로워 수가 그 사람이 팔로잉하는 사람의 수에 비해 훨씬 많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팔로워와 팔로잉 리스트는 상당히 중첩된다. 그러니까 서로를 팔로워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서로 공감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관심 주제에 대해 양방향으로 토론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확률도 높다는 뜻이다. 매스미디어의 경우 어떤 신문을 구독하는지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신문사가 독자가 생성하는 정보나 생각을 구독하고 양방향으로 소통하진 않는다. 둘째, 트위터의 사용자 네트워크는 허브는 있지만 중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스미디어 네트워크는 결국은 하나의 중심을 토대로 다 이렇게 모이는데요. 제가 창문을 또 안 닫고 왔어요. 요즘 더워가지고 창문을 계속 열어놔가지고 이 동네 그 오토바이들이 엄청 부화한 거라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어떤 한 방향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허브가 존재한다. 그래서 복수의 허브와 노드 때문에 정보를 완벽하게 장악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컨텐츠와 사용자의 연결 구조, 그래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는 이렇게 네트워크 도식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전자가 전체 서비스가 작동하는 구조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후자에게 그 작동 방식이 전달되는 방법을 표현한 것이다. 그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보면 컨텐츠가 확산되는 속도와 사용자 관계가 확산되는 속도에서 이종의 네트워크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윗을 생성하고 리트윗하면 할수록 작성자를 팔로우할 확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구독 네트워크가 활성화될수록 트윗이 생성되고 연결될 확률도 높아진다. 구독과 참조 간의 시너지 효과다. 이러한 서비스 구조가 사용자에게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달된다. 관심 있는 사람을 구독하면 자동으로 내 타임라인에 이제 컨텐츠가 쌓이게 된다. 그리고 구독된 이 글을 읽다가 공감하거나 반응하고 싶은 글을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보낼 수 있다. 사실 이와 같은 피드 구조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홈페이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주는 계기가 되었다. 트위터가 등장하기 전에 홈페이지는 부지런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블로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트위터가 계속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고 운영하지 않으면 비어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2006년 트위터가 등장하면서 홈페이지 개념에 큰 변화가 생겼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리트윗하는 것만으로도 내 홈페이지를 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네, 예전에도 물론 RSS라는 그런 방식이 있기도 했지만, 트위터가 오면서 좀 더 대중적으로 이것이 확산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간, 사용자 간의 구조는 서비스가 진화할수록 매우 복잡한 모양새를 띠게 되었지만 서비스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조는 단순할수록 좋다. 서비스가 진화함에 따라 노드와 링크가 복잡해지는 과정은 그 다음 일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되게 우리는 이미 익숙한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되게 새로운 얘기 아닌데? 라는 측면으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이걸 관계 약간 뭐 노드나 막 이런 식으로 풀어서 속성을 설명하니까 굉장히 또 어렵게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아까 이제 미디어는 네트워크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또 다시 네트워크의 4가지 속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재미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재미있게 듣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같이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책 선물을 드려요. 오늘은 글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닌데 아닌가? 댓글이 멈춘 거 아니겠죠? 댓글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닌데 댓글이 안 달리고 있어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 타임라인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달렸는데 내가 못 본 것인가? 아니면 제가 오늘 너무 방송을 늦게 시작해서 구독해 주시던 분들이 못 들어온 것인가? 네. 네. 그렇네요. 지금 여기 저는 이주영 이사님 댓글이 마지막으로 보였는데, 정재석 님이 이런 책들은 읽고 싶어도 실행은 못했는데 영상으로 접하니까 훨씬 부담이 없고 좋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도 많이 했어요. 이 책 그냥 보여드리면은 그 안에 도식이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이렇게 프린트도 해놓고 조금 좀 하이라이트 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황덕현님 질문, 어떤 질문을 원하시나요? 네, 저도 그러게요. 어떤 질문? 들으시다가 이해 안 되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상적이기는 하니까 진짜 서비스가 처음부터 우리는 오가닉 미디어를 할 거야 라고 지향을 하고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4가지 속성 계속 이어갈게요. 첫 번째 속성, 네트워크는 연결이다. 이게 되게 당연한 말인데요. 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그는 연결은 인간의 권리다 라고 주장한다. 지금 페이스북의 가치를 만드는 것은 네트워크의 규모다. 규모는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많이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서로 얼마나 많은 컨텐츠를 연결하고 공유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하고 하는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규모가 결정된다. 이거는 네트워크는 채팅창의 친구 목록이나 핸드폰의 주소록과는 다르다. 각자의 친구가 또 누군가의 친구이며 또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람의 친구이다. 네트워크는 이렇게 노드들이 연결된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구글의 핵심 가치도 연결이다. 구글의 검색 엔진인 페이지랭크는 30조 이상의 웹페이지를 연결하고 있다. 웹페이지 간에 연결된 관계, 인링크와 아웃링크를 기반으로 어떤 문서가 더 중요한지 알아내는 원리가 지금의 구글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 네트워크는 연결이다를 첫 번째 속성으로 꼽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는 열려있다. 연결은 하나의 네트워크에 국한되지 않는다. 네트워크는 열려있다. 네트워크는 고정된 시작점이나 끝점이 없다. 특히 사람들의 참여가 노드와 링크를 구성하는 네트워크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여러 종류의 네트워크가 쉽게 연결되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의 열린 속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2006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API를 오픈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고 했는데 저희 페이스북 로그인 하잖아요. 그렇게 경쟁 서비스라고 페이스북을 손살에 치던 회사들도 지금은 모두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되도록 시도하고 페이스북 친구 목록을 가져다 쓴다. 페이스북은 네트워크를 개방하여 자사의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를 얻었다.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진짜 저희도 페이스북 로그인을 하고 있지만 페이스북 로그인을 하는 순간
굉장히 훨씬 많은 것들을 연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뭐 원센텐스에서 페이스북으로 포스팅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용자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또한 어떤 관심사가 있는 사용자들이 원센텐스를 이용하고 있고, 또 페이스북에서 다시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주고, 그런 어떤 개방성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해가 쉬웠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개방성은 선택 요소가 아니라 원래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무시하는 순간 비즈니스 전략은 모순이 되고 네트워크는 진화를 멈추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회사들도 많이 굉장히 다 폐쇄된 정책을 펼 때들이 있죠. 뭐 익히 네이버나 그 네이버 블로그나 그 다음 카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보들이 굉장히 폐쇄되었었고, 그런 것들이 확장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았냐는 것들을 오늘날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얘기들이고, 네. 그런데 요즘 페이스북 글이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더 페이스북이 이제 자기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더 큰 연결성을 갖고 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서비스 안에 가두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사용자 자신이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한테 쌓인 데이터를 나중에 엄청 API 형태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네트워크는 사회적이다. 연결은 먼 것도 가깝게 만들고 가까운 것도 멀게 만든다. 지구는 좁아졌고 이웃은 멀어졌다. 네트워크는 필연적으로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 챕터를 읽어보면 결국은 사회를 다시 반영해 놓은 게 네트워크고, 또 네트워크가 다시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또 페이스북에 주커버가 나옵니다. 그는 구글은 소셜을 모른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소셜 기능을 몇 가지 추가한다고 SNS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구글 플러스가 페이스북을 대체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구글 플러스의 네트워크가 지금 여러분의 사회관계를 바꾸고 있는지 물어보면 된다. 사회관계는 네트워크를 진단하는 척도다. 네트워크가 성장하려면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관계를 상호작용하는 습관을 변화시켜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페이스북적인 발언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면에서 페이스북이 더 개방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박종관 대표님, 책 많이 읽고 통달하겠어. 네, 제가 책 읽으려고 이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책을 읽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 대신해가지고 읽어주는 그런 컨셉으로 책 대신 읽어드리는 방송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네트워크는 연결이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세 개 얘기했네요. 열려있다. 개방성을 얘기했고, 네트워크는 사회적이다. 마지막 네 번째가 네트워크는 유기적이다 라는 건데, 전 여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네트워크가 사업자의 예측대로 또박또박 성장하는 일은 거의 없다. 예측 불허다. 인스타그램은 위치 공유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사진 공유 서비스로 페이스북에 인수되었다. 싸이월드도 게시판, 커뮤니티, 포럼 등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가진 서비스로 출발했지만 사진첩 중심의 미니홈피를 핵심으로 성장했다. 그룹폰은 투자 모금 사이트로 시작해서 온라인 공동구매 사이트로 진화했다. 몰랐네요. 그룹폰이 투자 모금 사이트로 시작했대요. 자신들이 만든 서비스인데도 어떻게 진화할지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트워크 서비스는 왜 예측하기가 어려울까?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앞서 네트워크의 개념이 의학에서 출발했다고 언급했었는데, 네트워크는 구성 요소인 노드 하나하나가 생명력을 지닌 세포,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여러 기능들의 작용으로 형태 변이를 계속하는 네트워크는 살아있다. 세포가 모여서 상호작용하고 성장하고 형태 변이하고 도태하는 일련의 과정이 곧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이다. 여러분이 만드는 컨텐츠와 댓글과 좋아요, 친구 신청이 네트워크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움직임은 네트워크의 진화 방향을 결정한다. 사업자에게는 사용자가 왜, 무엇을 위해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힌트들이다. 네트워크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용 동기를 읽고 해석하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뿐이다. 굉장히
알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 서비스가 성장하는 거 사용자들의 사용성에 의존해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되게 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대개는 사업 방향을 수정하고 그러니까 피보팅하고 충분히 개선할 만큼의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는다. 페이스북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성장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페이스북도 세포들이 살아있는 유기체다. 언제든 형태가 바뀔 수 있고 늙거나 사라질지도 모르는 불완전한 개체라는 뜻도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닿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사람에 비유한다면 지금쯤 한 30대를 달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는 그 두 번째 파트인 미디어는 네트워크다. 첫 번째 어제 읽었던 거는 미디어가 해체되고 재구성된다라는 1부에서 미디어의 구성 요소인 컨텐츠, 컨텍스트, 컨테이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컨테이너인 책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미디어는 네트워크다 라고 해서 아마존도 소셜 미디어다.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 그럼 네트워크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는 사용자끼리의 팔로우하고 구독하고 하는 것들을 먼저 떠올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트윗이 RT되고 이러한 과정 그리고 그 트윗과 구독자와의 하이브리드의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의 4가지 속성 네트워크는 연결이다. 네트워크는 뭐였죠? 열려있다. 네트워크는 사회적이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유기적이다. 라는 속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오가닉 미디어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잠깐, 네, 장준호 대표님, 저 소통의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책은 다 5부까지 나눠져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나에 관련된 마지막 챕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용자는 누구이며 왜 매개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저도 공부를 하고 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을 콕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까지 4분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덕현님, 그리고 정재성님, 박종관님, 장준우님 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가장 먼저 질문을 해주신 우리 덕현님께 오늘 엔트로피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로 발표를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덕현님이 저보다 먼저 책 읽어주는 방송을 진행을 하셨었는데 제가 보고 나도 해봐야지 하고 시작을 하게 됐기 때문에 감사의 선물로 엔트로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가닉 미디어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면 방송 끝나고 리플레이 하시면서도 댓글 달아주시면 또 내일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가능한 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이제 얼른 들어가서 잘게요. 또 12시가 남았네요. 여러분 잘 자요. 내일도 들어주세요.